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미 쌍쌍의 음악을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쌍쌍의 음악을 이제 뭐 가끔씩 듣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기억나는 멜로디가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 대표적인 게 이 피아노 협주곡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올린 협주곡 중에서도 한 곡이 꼭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번 어느 날 우연히 이게 멜로디를 흥얼거리게 되면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이상한 묘한 그 매력이 있는 그런 멜로디를 쌍쌍이 작곡 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들어도 잊혀지지 않는 쌍쌍스의 선율, 이렇게 해서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2악장을 제가 특별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쌍쌍의 여러 가지 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악장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고 기억을 하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쌍쌍스라고 썼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이 국문의 표기는 생상스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저는 이 표기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이 발음 나는 대로 제가 쌍쌍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어 연구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파리 사람들의 어떤 표준적인 발음을 채택하지 않고 이상한 자기들만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이 조각가 중에 로당이 있는데 그걸 로댕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데쌍 같은 것도 데생이라고 써야 되고, 이런 거가 좀 현지 발음하고는 좀 맞지 않는데 왜 그걸 고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와인 같은 것도 왕인데 뱅이라고 써야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어연구원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거가, 외국어도 그렇지만, 전에는 한번 이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표기를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서 다시 고친 적도 있는데요. 파리 사람들 보고, 포도주를, 방을 그냥, 이제 앞으로 뱅이라고 발음해라. 이러면 납득이 될까요? 좀 그런데, 하여튼. 가령 예를 들어서, 로당 같은 경우도, 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스라는 영화가 있죠. 우디 알렌 영화. 거기 보면 로당 미술관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까미유로 옛날에 사르코지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칼라 브루니가 뭐죠, 이렇게 소개하는 도슨트 같은 역할을 해서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로당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꼭 들어보시면 이 파리 사람들은 이렇게 발음하는구나 그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이 파리를 소개하는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 표기로 리을을 다 히읗으로 발음하게 또 표기한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파리도 파히라고 발음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될 판인데,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발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제가 근데 그 지난번에 제가 베이토벤의 흥미로운 피아노 소나타 두 곡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 음반 소개를 제가 빼먹어서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베이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27번, 이거 중에 보면 꼭 들어보실 만한 음반이, 물론 다니엘 바렌보임 같이 이렇게 표준적인 연주도 있지만, 스비아토 슬라플리터의 연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소개하고 싶은 음반이, 실제로 유튜브에 나와 있는데, 이보 포렐리치가 연주한 피아노 소나타 이 작품 90번은
아주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보 포고렐리치는 그 전에 그 콩쿠르 쇼판 콩쿠르인가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인가요? 그때 나갔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누구였냐면은 마르타 아레리치였는데 이보 포고렐리치가 상을 못 받게 되니까 난 정말 이 사람한테도 상을 못 주면 난 심사위원 안 하겠다고 뛰쳐나갔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아주 그 굉장한 이 독특한 어떤 매력이 있는 그런 피아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1980년대인데요. 그때 카네기홀에서 이 이보 포렐리치가 그 쇼팽의 그 프렐류드 전곡을 연주한 적이 있습니다. 24곡인가요? 전곡이 하여튼 그 쇼팽의 프렐류드만 갖고 연주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주 폭발적인 그러한 연주력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불세출의 연주자죠. 근데 제가 보면 시간이 오히려 조금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포렐리치 연주가 더 느리고요. 오히려 좀 느릴 것 같은 리스타의 연주가 오히려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가 좀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8번 E 플랫 장조도 제가 여기 그 음반을 여러 개 소개했는데요. 물론 바렌보임도 있고 리히터르도 있는데 대개 22분에서 23분 연주가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연주로 클라라 하스켈, 그 아주 전설적인 여류 피아니스트죠. 모차르트를 특히 그 연주를 많이 했는데요. 이분의 연주도 22분 정도입니다. 1955년의 연주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리고 꼭 유튜브에서 볼 만한 연주가 유자왕의 연주가 있습니다. 이 유자왕의 연주는 한 뭐 2, 3년밖에 안 됐는데 연주 시간이 무려 17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4, 5분 정도 빠르게 마치는 그런 연주인데요. 유자왕이 물론 테크니컬리 굉장히 뛰어나니까 아마 굉장히 빠르게 연주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로 비엔나에서 한 7왕이 그 유튜브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른 연주입니다. 그럼 다시, 까미 상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나라 표기도 까미유라고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이거를 까미유라고 발음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미 상성스라고 발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세유 같은 것도 마르세유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막세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제가 파리에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베르사유도 마찬가지죠. 맥사이로 들립니다. 하여튼. 근데 이 상선스의 그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멜로디가 몇 개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가 아마 제일 먼저 꼽으려면 누구나 꼽는 거가 아마 동물의 사육제에 나오는 백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소년을 위해서 오케스트라의 악기를 소개할 때 첼로 악기를 소개할 때 첼로 연주하라고 그러면 다 이 백조를 연주합니다. 스완을 연주하면 그래서 첼로 소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알려주는데요. 정말 우아한 그 호수에서 이렇게 헤엄치는 그 아주 우아하게 그 호수에 떠 있는 백조를 연상시키는 그런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죠. 이게 아마 대표적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우리가 잘 아는 곡이 아마 오페라 아리아일 텐데요.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그 데릴라의 아리아,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Mon cœur s'ouvre à ta voix라고 하는 My heart open at your voice 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 삼성과 데릴라에 나오는 이 아리아는
정말 이 상상스를 대표하는 그러한 아리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상상스가 오페라를 13곡이나 작곡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아마 이 오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아리아는 이 그대 음성의 내 마음 열리고는 몽세라 까바예라고 하는 스페인의 이 소프라노가 있는데 아마 그분의 노래가 저한테는 아마 가장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데릴라의 아리아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몽세라 까바의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여자는 너무 나중에 뚱뚱해서 뭐 여자 파바로티 같은 그런 별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거가 이제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라고 하는 일종의 1악장짜리 마을 협주곡 같은 이제 곡이죠. 굉장히 기교가 아주, 뛰어나고, 굉장히 아주 톡톡 튀는 그러한 아름다운 이 서주어론도 카프리치오소가 있는데 아마 이것도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겁니다. 그리고 교향곡 중에 아마 잘 알려진 거는 교향곡 3번 오르간일 겁니다. 이거는 1886년에 상송스가 거의 이제 말년에 가까울 때인데 그때 런던 영국에서 작곡 의뢰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런던에 가서 이 곡을 초연해서 자신이 직접 지휘로 초연을 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 오르간의 이거는 유감스럽게도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 연주를 할 수 없죠. 왜? 오르간이 없으니까요. 참 아쉬운 건데 특히 이 오르간 3번 교향곡의 이 마지막 피날레 부분에 처음에 이 오르간의 아주 장중한 그리고 정말 엄청난 임팩트 있는 그런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이 교향곡의 왜 이름이 오르간인지를 실감하게 되는 그런 교향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까뮤 상송스가 교회에서 오르간의 반주를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부터 77년까지 파리에 있는 마들렌 교회에서 오르간 주자로 20년이나 봉직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말년의 상상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마들렌 교회인데요. 지금 보시면 것처럼 무슨 그리스 신전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리스식 코린트 양식의 열주들이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그리스식 어떤 그런 건축 양식에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교회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축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 가지 중간에 뭐 프랑스 혁명을 겪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이제 교회가 됐죠. 이 교회는 어떻게 가면 되냐면은 아마 파리의 가장 중앙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 있죠. 오페라자. 요새는 이제 오페라 갸르니에라고 부르는데 이 오페라 갸르니에에서 나와갖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이제 카푸친가가 되는데 그 길 따라 쭉 가다 보면 이제 마들렌가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아마 쇼팽 같은 그런 작곡가들도 여기 자주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여기서 쇼팽을 좀 기념하는 뭐 그런 연주에도 제가 이 안에서 본 적이 있고요. 특히 이 안에 재단이 굉장히 독특한데 이 재단 앞입니다. 재단 앞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이 앞에 있는 재단 위에 있는 이 조각상은 예수상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상 아니 성모 마리아상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승천하는 모습을 재단에 조각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 재단의 이 석상이 예수나 성모 마리아상이 아니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교회입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제가 소개를 이제 해드리고 싶은데요. 피아노 협주곡을 5개 썼는데 그 중에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그래서 G 단조고요. 오퍼스 22번입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이제 이 악장이 보통은 느린 악장인데 이거는 느린 악장이 아니고 굉장히 빠른 경쾌한 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알레그로 스케르잔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쾌한 그리고 빠른 그런 스케르조의 이 풍의 그러한 곡이고 또 이 론도 형식 같이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주 상스가 아주 프랑스적인 위트와 그 다음에 그런 어떤 프랑스적인 우아함을 잘 담고 있는 그러한 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장이 스케르조의 이 악장이 아주 저한테는 인상적이어서 이걸 한번 듣고 나니까 멜로디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피아노 협주곡은 들어는 봤지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번 이 악장 빼놓고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으로 성상스의 멜로디는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은 초연이 안톤 루빈슈타인의 이제 지휘로 본인이 초연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이걸 3주 만에 작곡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안톤 루빈슈타인을 초청해서 이거를 초연을 같이 하려고 보니까 이분의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까 빨리 작곡을 맞춰야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뭐 3주 만에 마치고 살르 프레일에서 초연을 했는데 살르 프레일은 아주 굉장히 좋은 홀입니다. 이 90년대에 한 7, 8년 이상 재단장을 해서 2000년대 초반에 아마 다시 재개관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한 2010년 정도에 제가 이 홀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 살 플레이어는 실제로 프레드릭 쇼팡이 파리에 와서 연주를 했던 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홀은 달라졌지만요. 그래서 살 플레이어는 이제 피아노도 있고요. 이름이 플레이어이라는 피아노도 있고 쇼팡이 뭐 연주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 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살르 플레이어이라고 이제 전역된데 이 홀은 어디 있냐면은 개선문에서 이제 이 북동쪽으로 가면은 몽소 파크라고 있는데 몽소 파크에 가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홀에서 쇼팡이 연주도 했고요. 또 실제로 그 근처에 있는 몽소 파크에 가면은 쇼팡이 거기를 자주 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몽소 파크 안에 가면 쇼팡과 누구죠? 조르주 상드, 애인이었던 조르주 상드하고 쇼팡이 같이 있는 그러한 조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기억나는 정말 멜로디가 잊혀지지 않는 곡이 마을린 협주곡 3번의 이 악장입니다. 상스가 3곡의 마을린 협주곡을 썼는데 이 사라사대한테 이제 헌정한 이 3번 비단조의 이 악장은 아주 균형 잡힌 아름다운 곡입니다. 정말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그러한 이 멜로디를 들려주는데 이거를 한 번 들으니까 이 멜로디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리고 이제 악상 기호가 뭐로 되어 있냐면 안단티노 코아지 알레그레토로
음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단티노니까 조금 느리고 천천히라고 하는 뜻이지만 콰지 알레그레토 그렇지만 약간 빠른 느낌으로 콰지라고 하는 거는 뭐뭐에 준해서 뭐뭐와 비슷하게 이런 뜻을 갖는 그런 전치사 같은 건데요. 그래서 콰지 알레그레토 약간 늘 빠른 듯한 느낌으로 이런 이제 악상교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곡의 그 멜로디 자체가 바카로울레 같습니다. 바카로울레, 뱃노래 같은 거죠. 뱃노래니까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그 물결 따라 이렇게 빨리 움직이기도 하고 또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는 이러한 그 바카로울레의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연주해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 마치 그 배를 타고 저 뱃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꿈속에서 이 아주 그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프렌치적인 우아함을 주는 그러한 그 선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장의 이 선율을 들으면요 연주가 끝나고도 계속 이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한 그런 선율이어서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성성스를 아마 이 프랑스의 모차르트라고도 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음반을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그 밑에는 이제 미하일 플라토네프라고 그 러시아 그 연주자인데 이 플라토네프의 연주는 몽트레 2017년에 그 몽트레 아마 뮤직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거를 그 이제 음반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라이브로 몽트레에서 연주를 한 거지만은 동영상이 아니고 그냥 녹음으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위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가 이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연주한 그 피아노 협주곡 2번입니다. 이 지휘자는 앙드레 프레빈하고 협연을 했고요. 이게 1975년에 나온 그 연주인데요. 굉장히 이 화질이 좋은 겁니다. 75년에 나왔는데요. 근데 이 75년이라고 하면 루벤슈타인이 88살이었다고 합니다. 88살에 앙드레 프레빈과 연주한 이 곡을 꼭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 아르투르 루벤슈타인이 처음으로 이 연주한 녹음이 있는데 첫 번째 연주가 1900년에 녹음된 게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이 아르투르 루빈슈타인이 13살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상송스의 나이가 65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송스가 이제 살아 생전에 있을 때 13살에 그 루빈슈타인이 연주한 그런 녹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앙드레 프레빈과 협연한 거는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한번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의 연주는 이 벨기에에서 연주한 그 조슈아 벨 미국 그 바이올리니스트죠. 아주 굉장히 뛰어난 연주자인데요. 조슈아 벨의 연주가 좋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을 수 있는 거가 나탄 밀슈타인. 이 사람도 러시안 주죠. 그래서 밀슈타인의 연주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하고 협연한 아주 옛날 음반이죠. 근데 나탄 밀슈타인은 다비드 오이스트라우스와 함께 정말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죠. 이분의 연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은 아니지만 그 이삭 펄만이 그 바렌보임과 이 파리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악장만 따로 돼 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삭 펄만의 연주는 뭐 워낙 그 유려한 연주로 유명한 이삭 펄만이죠. 이삭 펄만은 다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소아마비를 알아서 무대에 나올 때도 제가 카네기홀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팽이를 짚고 무대에 이제 나오죠. 또 나중에는 이제 지팽이 짚고도 힘드니까 이제 휠체어 타고도 나오고요. 그런데 정말 유려한 연주를 들려주는 이삭 펄만이죠. 뭐 이스라엘의 유태인이고요. 그래서 이 악장에 여기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안단티노, 콰지 알레그레토 이거를 한번 이 악장을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아한 느낌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요, 1921년에 이 까미 상상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하루 직전에 마지막에 협주가 아니라 소나타를 세 곡을 씁니다. 근데 이 86년, 그러니까 이제 그 86세에 정말 말년에 쓴 이 세 개의 소나타는 뭐냐면 다 목관 악기의 소나타를 썼습니다. 그래서 죽은 해 1921년에 이제 알제리와 파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곡을 했는데 알제리에서 죽은 것도 알제리에서 죽었는데 왜 알제리에서 죽었는지 궁금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파리가 굉장히 겨울이 춥고 봄에도 아주 을씨년스럽고 날씨가 안 좋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힘드니까 알제리와 같이 좀 따뜻한 데 가서 지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도 알제리에서 죽었는데 하여튼 죽기 전에 그래서 알제리와 파리에서 이 목관 악기를 위한 소나타들을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본인이 말하기를 나는 여태까지 잘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고 사람들이 잘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악기를 위해서 나는 에너지를 쓰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쓴 거가 이제 오퍼스 166, 167, 168 연속돼서 마지막까지 썼는데 그게 쓴 거가 오보에 소나타, 그 다음에 클라리넷 소나타, 그 다음에 바순 소나타 이렇게 목관 악기를 위한 소나타를 썼고 이 소나타를 쓰면서 어떤 낭만주의적인 어떤 화려한 이런 기교적인 것보다도 아주 담백하고 어떤 이 프랑스적인 우아한 그런 고전주의 스타일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더 있었으면 플루트나 잉글리시 호른이나 이런 그 곡들을 위해서도 더 소나타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는 쓰지 못하고 1921년에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성스랑스는 정말 파리에서 태어나서 파리에서 죽은 정말 파리제앙의 표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파리 토박이죠. 그래서 이제 태어날 때도 1835년에 자르디네시라고 하는 데서 이제 파리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리 무시우 르 프랑스 뭐 그 거리에서 또 살았고요. 또 롱샹라고 하는 그 곳에서 다 파리에 있는 데서 이제 살았는데 제가 뭐 이런 데는 찾아가 보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살았던 1910년부터 21년까지 한 10년, 11년 동안 살았던 마지막 거주지인 그 루이 드 꿀셀 여기는 제가 그 파리에 있으면서 앞으로 지나가 본 기억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운타운 도심에 있는데요. 이 꿀셀 거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한번 좀 지어볼까요? 이게 이제 이 꿀셀 거리에 쌍쌍스가 살다가 죽은 집인데, 죽기는 이제 알제리에서 죽었지만 뭐 여기서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 여기에 이제 명패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시 메큐, 그러니까 여기에 1910년에서 1921년까지 아까 좀 얘기한 대로 르 꽁포지트 그 작곡가인 까밀 상상스가 여기서 살았고, 밑에 보면 이제 알제, 그 죽기는 알제리에서 죽었는데 1921년 이게 10월인가요? 그러니까 이가 이제 10이란 뜻, 그러니까 옥토브르 같은 것 같은데요. 16일, 12월인가? 10월인가? 하여튼 21년 말에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까미 상상을 소개하면서 이, 이 상상스가 이 아름다운 그 멜로디를 가진 곡들을 여러 개 썼는데, 기악곡 중에서는 하여튼 제가, 특히 협주곡에서는 유독 그 바렌 협주곡 3번의 2악장하고 피아노 협주곡 2번의 2악장은 한 번 듣고 정말 그 머릿속에 멜로디가 기억될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중독성 있는 그런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곡을 소개를 하는 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